자, 그렇다면은 미국은 이런 힘든 상황을 추스려서 끌고 갈 그런 리더십이 있을까? 그리고 그럴 생각이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냉전 이후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오는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고 했죠. 물론 이제 냉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국가들을 이끌고 가면서 야,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더 가치적으로 훌륭한 거야, 도덕적으로 우월한 거야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국가를 포섭하려고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소련도 공산주의가 더 훌륭해 하면서 더 많은 국가를 포섭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맞닥뜨렸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미국 혼자서 독보적으로 앞서가는 뭐 리더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그 리더십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미국인들이 생각보다는 미국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리더란 것이 그냥 이렇게 야, 날 따라와 하고선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라면은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응당. 뭐 우리도 뭐 회사나 이런 데서 리더가 있다 그러면은 회식 가면 돈 많이 내주잖아요. 그죠? 무슨 일 있으면 앞서서 해결해주고, 뭐 사장님한테 혼날 일 있으면은 사실 과장님 말고 부장님이 가서 혼나죠. 이제 이런 식인데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전까지는 우리가 뭐 패권을 가지고 흔들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대신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희생을 해줄게. 그러니까 뭐 국제기구 같은 데 돈도 제일 많이 내고 손해를 보는 것도 조금 하고, 이게 일종의 공공재를 우리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했던 건데, 지금은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되지 않아? 라는 약간은 관성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리더라는 게 내가 리더야 따라와 한다고 다 따라가진 않죠. 그러니까 리더가 있으려면은 따라가주는 국가들이 있어야 돼요. 따라가주는 국가들, 즉 동맹국들이라든지 리더로 봐주는 국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파워가 되는 것과 리더가 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슈퍼파워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쉬워요. 그렇지만 리더는 그거 이상의 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에 있어서 미국의 대응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국제 질서를 이끌고 가는 리더 국가라면 공공보건을 위해서 좀 더 돈을 낸다든지 희생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의료기술을 나눠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세계보건기구가 물론 이번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뭐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중국 편만 들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앞장서서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이 사태를 극복하려는 어떤 제스처라도 좀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세계보건기구 돈 안 낸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은 지금 현재 리더인 미국을 리더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이미지는 지금 어떨까요?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나갈 때쯤 하고 현재 2018년 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조사를 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대체로 하늘색이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미국에 대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진한 남색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한 2년 지난 후에 미국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좋은 이미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늘색이 더 높죠. 그 말인즉슨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차이를 많이 보이는 곳이 멕시코. 당연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얼마나 때렸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도 뭐 나프타 그거 없애고 뭐 다시 만든다 난리 법석을 치고 뭐 협박도 하고 그랬으니까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국가들 보시면요. 독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안 좋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무역협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트럼프가 대통령이든 오바마가 대통령이든 간에 일단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고요. 희한한 거는
두 국가에서 올랐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하나가 러시아, 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올랐습니다만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때문에 자꾸 꼬여지는 미국의 스텝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동에서 자꾸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잘해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들 아시겠지만 들어봐서 뭐 굉장히 사이가 좋죠. 그리고 전격적으로 뭐 지금 이스라엘을 밀어주고 있고 뭐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이한 건 러시아죠. 러시아에서의 그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오바마 때는 정말 안 좋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좋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단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문제는 그거죠. 리더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동맹국들이 이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실제로 우방 동맹국에서는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을 했는데 오히려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 올라갔다?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유럽이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은 다른 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자, 미국 대통령이 세계 정세에 바람직한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뭐 보시면은 뭐 지금 독일하고 사이 좋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치솟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뭐 해외 수장들하고 또 한국 대통령하고 전부 다 인기 조사를 하면은 한국에도 버젓이 대통령이 있는데 한국 대통령보다 오바마가 더 인기가 많은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특히 오바마가 물러갈 때쯤 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바마 딱 내려오고 나서 트럼프 취임을 하면서부터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죠. 자, 이쯤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만약에 지금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면 중국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아, 너무 싫어. 어떡하지? 중국으로 우리 한번 대체해 볼까? 뭐 이런 생각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안 되겠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사실은 개발도상 국가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는 인기가 조금 있어졌어요. 어쨌든 돈을 갖고 오니까. 근데 중국의 특이점은 뭐냐? 중국이 선진 국가들 그리고 서방 국가들한테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잘 사는 국가들인 거죠. 1인당 GDP 그리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은 여러 유럽 국가들, 캐나다, 스웨덴 다 포함해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닥 호감도가 없고 또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그래도 미국이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사실은 더 중국이 어려워진 게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굉장히 힘들게 그거를 다 겪고 나서 지금 와서 뭐 마스크도 주고 뭐 이러고는 있는데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 내에서는 굉장히 괘씸해하고 있죠. 일단은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거. 니네가 퍼뜨렸잖아. 근데 중국은 우리가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보니까는 미국이 와서 퍼뜨리고 도망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질을 그렇게 많이 해요. 중국에서. 그게 제대로 못해도 되겠니? 뭐 자기네들은 거의 다 끝났다 이거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프랑스 의사들이 지금 뭐 숫자도 모자르고 하니까 나이 먹어서 죽어가는 코로나19에 확진을 받은 환자들을 그냥 죽게 방치해두고 있어. 뭐 이런 말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주 프랑스 중국 대사를 불러서 조치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지네가 퍼뜨린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제대로 못한다고 와서 지적질이고 아닌 말로 진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근데 대놓고 화도 못 내요. 왜냐하면 마스크랑 방호복 같은 거를 주니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자선 의미에서 좀 주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팔아요.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얄미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민낯도 받고 그리고 중국의 바닥도 봤다. 우리가 중국을 한 번쯤은 대체제로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아니더라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발원지라서 원망을 받는 것보다 그 사후 컨트롤, 사후 통제에 있어서 상당히 대국답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전랑 외교 전략. 네, 이 전랑이 뭐냐면요. 그냥 그 뜻으로는 늑대 전사라는 뜻이고 2017년도에 이 특수부대 전랑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나온 거였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특수부대 요원이었던 남자 주인공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요. 내전 중인데. 그래서 뭐 난민하고 중국 국민들을 막 구해내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막 인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봤더니 막 용병으로 와서 막 못된 짓 하고 있는데 봤더니 미국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막 디스하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훌륭해를 막 내세우는 그런 영화예요. 심하게 중국 민족주의적인 영화라서 글쎄 뭐 굳이 보고 싶으시다면 보겠지만 그거를 견딜 수 없다면 안 보시는 게 나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외교 전략, 굉장히 공세적으로 가서 중국을 옹호를 하고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격을 하고 이런 식의 외교 전략을 그래서 전랑 외교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전랑 외교 전략에 젊은 외교관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뭐 그쪽에서 막 비판을 한다든지 특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공세를 하면서 디펜드를 합니다. 네, 앞으로 지금 이제 세계 정세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들은 서로 간의 경계를 점점 더 닫고 있고 이게 국가의 경계만 닫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국경 봉쇄라는 말이 사실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갈 때 항상 검사도 받고 뭐 봉쇄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기업들의 공급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세계화해서 노동력이 싼 곳에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고 그거를 싣고 와서 팔고 이런 식의 이제 공급망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뭐 통신이라든지 뭐 그리고 통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운송 기술 이런 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딱 닥치니까 자, 우리가 일단은 국경이 봉쇄를 당하기도 하고 봉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굉장히 쉽게 끌고 왔었던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공급망이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값싸게 하려고 이런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아놨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오니까 이게 끊겨져서 너무 힘들구나. 그러면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들의 국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offshoring이라고 하면은 밖으로 나가는 건데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리쇼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업까지 돌아오게 되면 국가나 정부 입장에서는 문을 닫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사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비대면 접촉이라든지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더 많이 글로벌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리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갇혀 지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더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할 거라고 봅니다.